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찌질한 남편이 그 마녀 같은 내연녀를 우리 별장에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로맨틱한 주말을 위해 몇 가지 깜짝 선물을 준비했죠. 특히 별장의 급수 시스템에요. 그리고 그녀가 샤워기를 켰을 때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때로는 은행에서 온 간단한 푸시 알림 하나가 그 어떤 결혼 서약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놓인 제가 가장 아끼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리고 코에는 얇은 안경을 걸친 채 무릎 위에 놓인 책은 어느새 일주일의 고단함이 씻겨나간 집안의 평화로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화면에 카드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박 부장은 주유를 하거나 업무용 서비스를 구독할 때가 잦았으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손은 저절로 잠금을 해제했고 시선은 한 줄의 문구에 꽂혔습니다. 레스토랑 라 플레르, 결제 금액 약 30만 원. 처음 들어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주소는 이웃 도시, 고속도로로 45분은 가야 하는 곳이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곳은 촛불과 프랑스식 메뉴가 있는 무언가 특별하고 개인적인 일을 기념하기 위해 가는 아늑한 장소였습니다. 남편은 13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그런 곳에 데려간 적이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은 뒤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꾹 눌렀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어제의 그 투명했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고객과의 미팅일 수도 있잖아. 지금 한솔그룹이랑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 보통 그런 저녁 식사는 법인카드로 하지만 혹시 모르지. 아니면 결혼기념일 깜짝 선물일까? 기념일까지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 이웃 도시에서 깜짝 파티라니. 그건 박 부장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마저 일부러 더 조용히 째깍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째깍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뛰는 것처럼요. 그는 낮에 발표 준비 때문에 늦어져 기다리지 마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6시였고 자정이 다 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모마일 차를 끓여 찻잔을 들었다 놨다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이런 밤에 의뢰 머릿속을 파고드는 어리석은 생각들에 잠겼습니다. 그때 차고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마치 저를 깨울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양심을 깨울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들어섰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보다 더 진한 고급 향수 냄새와 테이블 아래에서 조명이 비추는 그런 레스토랑에 다녀온 남자들에게서 나는 어떤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안 잤어? 그는 마치 방금 회의에서 나온 사람처럼 익숙하게 미소 지으며 놀란 척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캐모마일 차를 끓였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발표 준비는 어땠어? 다들 지쳤지.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어. 한솔그룹이 워낙 깐깐해서 슬라이드 하나하나 공들여야 했거든. 그는 제 이마에 스치듯 빠르게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체크 표시를 하듯. 그리고는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에 남아 타일 위로 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이미 식어버린 캐모마일이 담긴 찻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항상 있어야 할 온도보다 조금 더 따뜻하거나 차가워서 말로 상처 주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지는구나. 그 후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그는 옆에 누웠죠. 5분도 채 안 되어 그는 와인을 마신 후에나
들을 수 있는 깊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치약에서는 민트 향이 났지만 그 민트 향을 뚫고 위스키처럼 톡 쏘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다 같은 줄을 3번이나 읽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무 의미도 들어오지 않고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소리와 휴대폰 화면 속 라플레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박 부장은 항상 잠이 깊었습니다. 특히 이런 발표 준비 후에는 더 그랬죠. 저는 그걸 몇 년 동안 봐와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협탁 위에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비밀 없이 살았습니다. 따뜻한 담요처럼 편안한 일상적인 신뢰였죠. 하지만 얼마 전 그는 회사 방침이라며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가시가 밝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를 돌아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양손에 짐을 들고 여보, 잠금 좀 풀어줘.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봐줘. 라고 부탁할 때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화면이 번쩍 켜지자 수많은 알림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맨 위에는 최유나라는 이름으로 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도착했어? 걱정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의미한 글자였지만 곧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최유나, 그가 최근에 새로운 광고 라인에 완벽하게 어울린다며 언급했던 모델이었습니다. 신선하고 인지도가 높다고 했죠. 저는 그때 그녀의 얼굴이 잡지 화보용으로는 좋지만 생동감 있는 광고에는 너무 인위적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전자기기는 항상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는 어린애 같았죠. 제 서랍에는 같은 계정에 연동된 그의 태블릿도 있었습니다. 두세 번의 터치로 메시지들이 태블릿 화면으로 동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실 불을 켜지 않은 채 태블릿을 들고 손님용 욕실로 가 차가운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은 손끝 아래의 도자기처럼 차가웠고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들이 어른다움이란 원하는 것을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질 의무라는 것을 잊었을 때 흔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저녁 식사들, 박 부장의 얼굴이 반쯤 나오고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별장 사진들, 그리고 조심해야 해. 아내가 예민하거든. 너랑 있으면 오랜만에 편안해져. 같은 말들. 결혼을 금이 간 연약한 유리, 물병으로 만드는 수십 개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손으로 받쳐도 그 안의 물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것을요. 나중에 얼굴이 붉어질 만한 그런 사진들은 없었습니다. 인생은 좀처럼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등에 놓인 그의 손, 그의 손가락에 얽힌 그녀의 머리카락, 그들의 뺨을 비추는 레스토랑의 조명.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은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쌍하고 속은 여자가 아니라 말로만 믿던 시대가 끝나고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시대가 시작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3년. 우리 집에서 가졌던 수많은 고객과의 저녁 식사들, 일요일마다 정성껏 다렸던 수많은 셔츠들, 그의 중요한 회의를 위해 미뤘던 나의 수많은 대학 강의들, 그리고 여기 라플레르의 영수증과 최유나라는 이름. 그것만으로도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딸깍하고 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대로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가 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옆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과 눈물로 얼룩진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는 소리치는 것보다 기억하고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사실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새벽 5시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부엌으로 올라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조리대에 손바닥을 짚고 손가락이 떨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블릿을 들고 다시 한번 메시지들을 훑어보다가 그의 캘린더에 있는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금, 일, 별장, 우리가 도시를 피해 숨었던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 선반 위에 사진들이 놓여 있으며 소나무에서 송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던 우리의 산기슭 별장. 그 한 줄의 글에서 제 머릿속 사슬에 또 하나의 고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고 이것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창밖에는 매일 아침 담장을 따라 달려가는 동네 개가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내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열어 이혜진을 찾았습니다.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 한참 동안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필요해. 급히. 라고 쓰려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옆방에서 조용히 진동하는 박 부장의 전화기와 화면에 떠오르는 최유나의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집이야? 걱정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고. 왜냐하면 등 뒤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 못 이룬 아침이 왔습니다. 밤사이의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인생이 뒤집히고 나면 저녁에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커피를 내리고 부엌 창문을 열어 어젯밤의 라플레르 냄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박 부장이 잠이 덜 깬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뒤지다가 침실로 달려가 휴대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구명 튜브라도 되는 듯 꽉 쥐고 있었죠. 별일 없어? 제가 컵을 그에게 밀어주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 잃어버린 줄 알았네. 오늘 힘든 날이야. 한솔 그룹 발표가 있거든.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마. 알았어. 잘하고 와. 그는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빠르게 엄지손가락으로 입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하듯 제 뺨에 입을 맞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식탁 위에는 별장이라는 작은 단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다시 그의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깔끔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메모에는 바로 그 산기슭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별장, 우리의 고요함, 벽난로, 선반 위의 사진들, 그리고 갑자기 그 나무바닥 위를 걷는 낯선 발걸음들. 저는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와줘라고만 하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20분 후 그녀는 이미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블라우스에 달린 연구소 배지,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듯 저를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데?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태블릿을 건네고 메시지 내역을 열었습니다. 히스테리 없이 차분하게 한 줄씩 날짜별로 먼저 은행 알림, 그 다음 저녁, 샤워, 뜬금없는 야식 이야기, 그리고 최유나, 사진들. 그의 말 조심해야 해. 아내가 예민하거든. 너랑 있으면 오랜만에 편안해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일, 별장. 혜진은 조용히 빠르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동정심뿐만 아니라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있잖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로 푸는 건 섬세하지만 소용없어. 변명하거나 울면서 매달리겠지. 그리고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반복될 거야. 말로 둘러댈 수 없는 결과가 필요해. 안전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 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혜진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가 깨닫고 저녁 한때가 아니라 평생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 그녀의 얼굴에 제가 대학 시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보았던 바로 그 미소가 스쳤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마침 무해한 물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의료용이야.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물건이지. 차가울 땐 투명한데 뜨거운 물에 닿으면 선명한 색이 나타나. 피부 표피층이랑 머리카락에 며칠 동안 남아있어. 화상도 알레르기도 없어. 전부 검증됐어. 그냥 아주 눈에 잘 띌 뿐이야. 별장에서 샤워하고 다음날 아침 그 잘난 마케팅 팀장의 눈썹이 비온 뒤 잔디처럼 변해 있는 걸 상상해봐. 저는 속이 여전히 아팠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어떡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모델 촬영도 있는 것 같던데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완벽하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시는 물에는 영향이 없어. 뜨거운 물이 오랫동안 닿는 곳에만 나타나. 사람한테는 일시적인 립스틱 같은 거야. 다만 그녀가 양손을 펼쳤습니다. 훨씬 더 선명하지. 저는 조용히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차가운 명료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명료함이요. 샤워만으로는 부족해. 제가 말했습니다. 차 타고 그냥 가버릴 거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럼 바로 떠나지 못하게 해야지.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도와줄 거야. 30분 후 강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만능 해결사인 그는 언제나 차고와 신선한 나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찻잔을 손에 들고 돌렸습니다. 연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과 꼼꼼함의 문제죠. 그리고 거기 비상 발전기도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두죠. 하지만 수연 씨, 모든 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알겠죠? 카메라는 거실 같은 공용 공간에만 설치해서 나중에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요. 카메라 필요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다는 주제를 끝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기, 별장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수리를 위해 정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계획이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뛰어넘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럼 이렇게 하죠. 강 사장님이 정리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 마법을 준비하고 저는 기계를 맡고 수연 씨는 서류 작업, 전기 같은 걸 맡는 겁니다. 내일 낮에 조용히 가서 처리하고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요. 오늘은 숨 쉬고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더 생각났습니다. 박 부장은 별장 창고에 예비 연료통을 둬요. 그런 면에서는 꼼꼼하거든요. 그것도 생각해야죠. 강 사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거칠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그들이 떠나자 집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말들이 사라진 것처럼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공유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가족 공유를 쓰고 있었죠. 별장 정보 폴더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다는 핑계로 찍은
그 여자의 사진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외설적인 사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고 드라이브를 닫은 뒤 한국전력공사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토요일 일은 아침을 지정했습니다. 사유, 정기 점검,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는 3월의 잿빛 하늘과 웅덩이에 낀 얇은 얼음이 보였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작년에 호두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나를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가둬둔 내 인생에서 걸어 나오는 거야. 들숨, 날숨, 커서가 메트로놈처럼 깜빡였습니다. 저는 눌렀습니다. 목요일, 저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 휴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침고시, 우리는 이미 셋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강 사장님은 뒤에 앉았죠. 길은 익숙한 커브를 그리며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들이 벽처럼 서 있고 이따금 맨바위가 드러났으며 낮은 골짜기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냥 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삶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그 문을 닫으러 가는 것처럼요. 집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나무와 작년 벽난로의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햇살 속의 먼지들이 천천히 맴돌고 선반 위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의 우리, 호숫가에서의 우리, 와인잔을 들고 벽난로 옆에 있는 우리. 저는 다가가 액자들을 하나씩 들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기에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 걸리적거리지 않도록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한 팀처럼 일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었죠. 강 사장님은 차에서 깔끔한 케이스를 가져와 거실, 주방, 베란다 입구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단 1cm도 침범하지 않고 오직 공용 공간만 비추도록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누구도 오해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요. 그는 제 휴대폰으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물탱크 쪽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도시 상수도관이 아니라 지하수와 저장 탱크를 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냄새도 색깔도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시는 물은 괜찮아, 수연아. 뜨거운 물에만, 그것도 표면에만 반응해. 안전해. 저절로 사라질 거야. 그냥 아주 눈에 잘 띌 뿐이지. 저는 몇 번이고 그녀의 말을 마지막 글자까지 믿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에는 빈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행동만이 있었죠. 저는 박 부장이 예비 연료통을 보관하는 창고로 갔습니다. 장갑을 벗고 무겁고 진짜 같은 연료통들을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어버린 똑같은 통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꼼꼼한 그가 처음에는 진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한참 찾도록 말이죠. 손전등, 건전지, 만약을 대비한 라디오 수신기 등 낯선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으스대기 좋은 물건들을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트렁크로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습게도 남자들이 나중에로 미뤄두기 좋아하는 곳을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지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동안 강 사장님은 발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집 발전기는 뇌우나 겨울철 정전을 대비한 것으로 여러 번 우리를 구해주었죠. 그는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본체를 훑어보더니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수지 않을 겁니다. 수연 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만일의 사태가 작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 없이는 다시 켤 수 없도록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교훈이니까요. 이해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저녁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메라는 화면을 잘 잡고 있었고, 물은 조용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비상용품들은 우연히 사라졌고, 발전기는 더 나은 시절이 올 때까지 무해한 쇳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뒷정리를 하고, 창문을 닫고, 불필요한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오랜 길을 떠나기 전에 집주인처럼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를 바로잡고 벽난로에 존재하지 않는 불을 껐으며 다시 한번 액자 몇 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질서가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누워 있으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 사장님은 내일 저녁, 그들이 도착한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문턱에서가 아니라 약간의 지연 후에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도록요. 저는 그것이 심지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척하게 내버려두고 그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자고요.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한국전력공사 개인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 일은 아침으로 신청한 내역이 있었고 확인 메시지도 와 있었습니다. 내일 허둥대지 않도록 노트북을 책상 위에 켜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을 위해서요. 솔직히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생각들이 책장의 책처럼 차곡차곡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허둥대지 않고 망설임이나 떨림 없이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금요일은 솜으로 가득 찬 방에 있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학과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온한가? 그 평온함은 마치 시험전과 같았습니다. 공부를 다해서 내용을 알지만 질문이 아니라 강단에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걱정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혜진과 저는 노트북을 켜고 드라이 와인을 한 잔씩 따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말이 많아지면 불안만 커질 뿐이니까요. 18시 23분 도로 카메라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문 앞 자갈길 위로 비스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고 제 친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트리트가 시작됐나 보네. 제 뱃속에서는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미 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집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증인이 되어주었던 모든 것을 나 대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설지만 원하는 집에 들어서는 것처럼 들어섰습니다. 조용함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듯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면서요. 박 부장은 수년간 그의 서류 가방에 들어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윤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어깨에 걸친 코트, 제 화면 속에서는 모든 것이 우스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거실 바닥 난방은 어떻게 켜는지, 찬장의 와인잔은 어디 있는지 보여주고 특별한 경우를 위해 손으로 그녀의 등을 만지며 마치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벽난로 옆 액자에 손을 뻗어 자세히 보지도 않고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 이 집이 그녀에게는 그저 잡지 속 그림일 뿐이라도 괜찮아. 박 부장은 부엌에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신있게 움직였습니다. 치즈와 말린 토마토를 자르고 오븐을 켜고 접시를 놓았습니다. 그가 아래 찬장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을 때 저는 즉시 그 라벨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과장님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시라며 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죠. 순간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맛있다, 여기 아늑하다.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건배하고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웃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만졌습니다. 손과 손, 시선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혜진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옆에서 연극처럼 지켜보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다음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연극. 눈을 돌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답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요. 그 후 그들은 소파로 자리를 옮겨 벽난로 옆 스탠드 조명을 켜고 낮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놓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웃으며 다리를 몸 아래로 집어넣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우리 침실에는 카메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보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집이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용하고 히스테리 없이요. 혜진과 저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 부엌에 앉아 서로에게 명백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여자들처럼 말없이 저는 문득 제가 고르고 깊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길고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멈춰서서 따뜻한 물을 마신 것처럼요. 문 앞에서 친구와 작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하얀 시트처럼 짧고 텅 빈 잠이었습니다. 정적에 잠이 깼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자정이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소리를 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욕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문은 살짝 닫혀 있고 틈새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울에는 하얀 천조각, 그녀의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서 정적이 흐르는 소리만 들었고 이어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명이 아니라 속이 얼어붙는 진짜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초 후 최윤아가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당황한 분노와 공포가 얼굴에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선명하고 불가능한 녹색이었고 눈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자놀이에는 얼룩이, 목에는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줄무늬처럼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물감통에 빠진 아이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어린애 같고 불쌍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확인하고 끄고 고치려는 그가 익숙한 방식대로요. 지금 다 해결할게. 저는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다는 그의 태도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될지 거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왔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도 이미 녹색 줄무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썹은 물들었고 뜨거운 물에 닿은 손도 같은 색조를 띄었습니다. 그는 관자놀이를 만지고 헛되이 문질렀습니다. 마치 설명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을 지울 수 있다는 듯이요. 안타까워하지 마.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전해. 그냥 눈에 보일 뿐이야. 안타깝지 않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속 땅이 평평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억하고 있어. 화면 속에서 그들은 부엌과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무언가 설명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울면서 화를 냈고 스카프를 잡았다가 손수건을 잡았다가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고 피로만 남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마시다만 와인이 놓인 텅 빈 테이블, 소파 옆 램프, 그리고 하얀 수건 위에 남은 녹색 그림자 2쌍. 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아카시아 나무를 흔들었고 어딘가 멀리서 밤이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은 길고 전혀 로맨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시계바늘이 7시 30분을 가리키면 집은 다시 한번 램프와 와인잔 없이 차단기가 내려가는 단순한 딸깍 소리로 말을 걸 것이라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7시 30분에 불이 꺼지면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토요일 아침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7시 28분 화면에는 아직 부엌 램프가 켜져 있었습니다. 7시 30분 딸깍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커피 메이커의 작은 표시등까지도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카메라는 화면을 창백한 새벽빛으로 전환했습니다. 집안은 수채화처럼 보였습니다. 40분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침 자체가 그들에게 허둥대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나타난 것은 박 부장이었습니다. 머리는 뻗쳐 있었고 녹색은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스위치를 확인하고 분전함을 들여다본 뒤 밖으로 나가 전봇대와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찡그린 얼굴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아 창가에서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끔 신호가 잡히는 곳이었죠. 무언가를 입력하고 빠르고 명확하게 말했지만 평소에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팔을 내리고 그녀와 그리고 아마도 자신을 위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주소로 토요일 아침에 정전 신청이 들어왔대. 그런데 신청자가 김수연이야. 최윤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셔츠를 입고 머리는 스카프로 감쌌습니다. 이마 가장자리와 눈썹의 녹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 신청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수리 중이라는 뜻이겠지. 그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누가 서류 작업을 했나 보네. 월요일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온대. 당신 말은 당신 아내가?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도시로 가야지.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해결해야지. 그들은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사소한 모든 것에서 신경질적인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챙 아래로 여전히 녹색 머리카락이 보이는 야구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녀는 이마의 절반이 가려지도록 스카프를 묶었습니다. 큰 선글라스를 코에 걸치니 마치 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장품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문 앞에서 잠시 돌아섰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카메라 시간으로 10시 12분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진과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제 이미 모든 말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연한 수순대로 흘러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5분쯤 지나 도로 카메라에 그가 혼자 나타났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지만 긴 내리막길을 내려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창고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손잡이를 당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렬된 연료통들을 보고 하나를 들어 흔들어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침묵이 담요처럼 거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무언가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텅 빈 소리. 그는 발 뒤꿈치로 쇳덩이를 찼습니다. 세게는 아니고 다른 고통 대신 발의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설주에 손바닥을 짚고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고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앉으면 안 되는 유리 조각 같은 그런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이 다 예상했다고 했잖아. 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기름도 없는 이런 곳이 어디 있어? 여긴 항상 이랬어.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전에는 이런 걸 좋아했잖아. 전에는 여기 당신 아내가 있었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개월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말해진 곳에서나 생기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문으로 적어도 신호 한 칸이라도 잡히는 유리창으로 갔습니다. 처음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낯설거나 반갑지 않은 전화를 받을 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현아. 저편에서 제가 누구보다 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안에는 이제 낯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좀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요금 청구서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신청했다고 하네. 어디 기지? 제가 간단히 되물었습니다. 당신 리트리트 간 거 아니었어, 민준 씨? 전화기 속의 침묵과 화면 속 그의 옆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최유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트리트 취소됐어. 그가 쥐어짰습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별장에서 일하려고 했지. 이해해. 제가 말했습니다. 전기는 신청에 따라 끊겼대. 이상하네. 나한테는 아무도 전화 안 했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뭐라고 하던? 월요일까지래.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기름이 갑자기 다 떨어졌는데 예비 연료통도 비어 있어. 통신도 안 되고. 혹시 와서 기름이라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저는 짧은 침묵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분 후에 학과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자. 4시쯤 갈게. 기름도 사고 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시간도 될 거야. 좋아.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준 씨. 제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혼자 있는 거 맞아? 순간 화면에 최윤아가 벽 쪽으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벽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면 얘기하자. 알았어. 사시해봐.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옆에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까지만 해도 스카프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이 부엌을 서성이던 어두운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없다고.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명확하고 차가운 암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제는 내가 이 그림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서명할 차례였습니다. 혼자 갈 거야? 혜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조용하고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혼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만 해. 하지만 혜진아, 전화기 옆에 있어줘. 나 여기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폴더의 메시지, 내역 스크린샷과 날짜가 표시된 인쇄물을 모았습니다. 그의 캘린더에는 회의라고 되어 있던 리트리트 확인서도 인쇄했습니다. 그 위에 어젯밤 변호사와 상담한 후 준비한 깔끔한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시작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모든 끝처럼 짧고 사무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열쇠, 휴대폰, 서류, 그리고 평온함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연료통을 사고 주유소에 들러 소나무가 벽처럼 서 있고 공기가 송진과 비온 뒤 첫날처럼 맑은 냄새를 풍기는 그 길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제 차바퀴 아래 자갈 소리가 그들의 현관 앞에서 멎을 때 그는 아마도 제가 기름만 가지고 왔다고 아직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오르막길은 익숙한 송진과 축축한 흙냄새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래 골짜기에는 안개가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차는 연료 게이지 바늘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멈춘 후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인 비포장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옆에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연료통을 꺼내 방문을 긴 장면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겨울을 기억하는 삐걱거리는 널빤지가 깔린 현관으로 자갈길을 올라갔습니다. 박 부장이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걸음은 빨랐지만 얼굴은 경계심으로 가득했고 야구 모자도 소용없었습니다. 챙 아래로 녹색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눈썹도 같은 톤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그 어색함을 이제야 발견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민준 씨, 머리는 왜 그래? 그는 마치 이제야 기억났다는 듯 무의식적으로 관자놀이를 만졌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양손을 펼쳤습니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이 좀 이상해, 수연아. 나중에 설명할게. 중요한 건 기름 가져왔어? 가져왔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료들은 어디 있어? 일하러 왔다면서. 그는 움찔하며 시선을 돌렸고 말은 바닥에 쏟아진 구슬처럼 흩어졌습니다. 회의 취소됐어.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 알잖아, 별장. 그때 문 앞에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맨몸에 그의 셔츠를 걸친 최유나. 스카프는 흘러내려 이마의 녹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가려주지 못하고 당황스러움만 드러내는 큰 선글라스. 알겠어. 제가 똑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 얘기하고 갈게. 우리는 봄에 제가 상자에 모종을 심었던 낡은 널빤지로 만든 테이블이 있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주변의 이 기묘한 평범함에 저는 약간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박 부장은 제 앞에 의자를 놓아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윤아는 이미 이 대화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지만 방으로 들어갈 힘은 없는 사람처럼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가 익숙하게 시작했지만 이 모든 녹색과 끊긴 전기, 텅 빈 연료 탱크 앞에서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 자신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더듬다 시선을 떨궜습니다. 당신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당신이 나를 상처 준 건 오늘이 아니야. 제가 가방에서 인쇄물이 든 얇은 폴더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캘린더에는 리트리트가, 휴대폰에는 라플레르, 조심해. 아내가 예민하거든. 그리고 주말 별장이 있던 그 모든 저녁들이었지. 미사여구는 빼줘. 제발. 우리 이제 그럴 나이 아니잖아. 그는 말이 없는지 테이블 가장자리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어? 충분히. 제가 말하며 그의 앞에 서류들을 놓았습니다. 은행 알림, 날짜가 찍힌 메시지 스크린샷, 첨부된 의제가 있는 회의록, 그리고 또 다른 봉투. 여기 이혼 서류야. 이걸 연극으로 만들거나 우리 둘 다 공개적인 굴욕을 겪게 할 생각 없어. 조건은 공평해. 돈으로 벌 주려는 마음 없이 그냥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자는 거야. 수현아.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설득하려는 어조가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가 처음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볼 수 없을까? 상담도 받고 시간도 갖고. 아니,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멋지게 부탁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번 주에 당신이 편한 것이 진실이 되는 당신의 조건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서야. 사랑은 상처 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상처 주지 않는 거지. 최윤아는 스카프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죠. 그녀가 머리카락을 가리켰습니다. 물에 무슨 짓을 한 건 당신이죠. 그건 인생이 한 일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안전해요. 그냥 눈에 보일 뿐이고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피부는 더 빨리, 머리카락은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저는 가방에서 작은 클렌징 티슈팩을 꺼내 난간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노출된 부분은 좀 닦일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대문 옆 연료통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기름 있어요. 첫 번째 주유소까지 갈 만큼은 될 거예요. 박 부장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익숙한 지지대가 사라진 사람처럼 의자에 더 깊숙이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다 사실이었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고, 내가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속고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 우리 사이에 끝난 건 로맨스가 아니야, 민준 씨. 존중이지. 당신이 나한테 야식 얘기를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당신 머릿결은 정말 놀라워라고 보낼 때 그 존중은 조용히 사라졌어.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 비탈에서 마른 덤불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작년의 연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우리가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처럼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단지 이제는 우리가 없는 다른 종류의 단순함이었습니다. 서명할게. 그가 마침내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물론이지. 제가 일어섰습니다. 당장 당신 펜을 뺏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 저는 한 계단 내려가 최윤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 말할 의무는 없지만 제 생각을 말할게요. 만약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끝낼 거예요. 자신을 아끼세요. 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상하게 맑았고 평소에 방어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 거예요. 어차피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실수하죠. 문제는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저는 차로 내려가 트렁크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돌아와 봉투 옆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여기 당신에게 필요할 모든 것의 사본이야. 못 봤다는 말이 없도록. 그리고 내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메모도. 깔끔하게 빨리 처리하고 싶다면 수연아. 그가 현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쉰 소리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지. 제가 말했습니다. 매번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자갈이 발바닥 아래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공기는 시냇물처럼 시원하고 맑았습니다. 복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문에서 멈춰서서 반걸음 돌아와 바로 눈에 띄도록 연료통을 세워두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아니라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돼야 할 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녹색이고 불도 없고 전설도 없어. 서류는 그 사람 손에 있고 나 집에 가는 중이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기 켜놓고 있을게. 고마워, 친구야. 도시는 익숙한 소란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차 유리를 닫고 물을 샀습니다. 오는 길에 변호사에게 전화해 서류 전달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와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빈 폴더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어깨에서 외투를 벗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야 왜나 앞으로 어떻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게 되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요. 저녁 무렵 박 부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저는 그 네 단어를 보며 우리에게 정말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요. 답장을 입력하고 나중에 새로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으며 한참 동안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학생 상담 끝나고 시간 있어. 4시 30분 학교 건물 카페에서 혼자와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놓아주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듣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대학 교정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가벼운 서리 뒤처럼 투명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현관 근처에 물이 지어 있었고 카페에서는 계피와 캐러멜 향이 났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를 잡고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고 가방을 의자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마치 대화를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지치고 정중하며 예전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단지 모자 아래 머리카락은 여전히 풀빛을 띠었고 눈에는 어떻게든 무마해보자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의자를 빼 앉았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했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는 한숨을 쉬고 저를 보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계속 생각했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수연아. 이건 내 실패야. 부끄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다시 해보고 싶어. 뭐랄까, 지키고 싶어. 심리 상담이든 대화든 시간이든 어떤 조건이든 사랑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사랑하는 거야. 누군가가 그 감정을 당신에게 비춰주는 동안에는 모든 게 괜찮다고 느끼겠지. 하지만 결혼은 거울이 아니야, 민준 씨. 버팀목이지. 그런데 당신이 그걸 무너뜨렸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는 마치 거기에 구원의 말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컵을 들여다보며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특기인 이야기꾼 재능이 갑자기 불필요한 배경음처럼 방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흔들렸어, 맞아. 하지만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어리석었고 늙어가는 것과 책임감, 그리고 필요한 정직함이 두려웠어. 현실을 조금만 속이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배신한 꼴이 됐어. 기회를 줘. 저는 책상 위에 얇은 봉투를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기한, 서명에 대해 명확하고 감정 없이 적힌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옆에는 메시지 사본과 계좌 내역서도 놓았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할 줄 모르고 변명만 잘하는 사람과 더 이상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원하지도 않아. 당신의 여러 버전에 맞춰 사는 것에 지쳤어. 우리 둘 다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걸. 품위 있고 조용하고 지저분하지 않은 끝.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눈에는 반짝임이나 익숙한 매력 대신 어른의 피로감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을 미루거나 반대 소송을 제기한다면? 모든 걸 이렇게 잘라내는 게 두려워. 그럼 당신은 고통을 연장하고 비용을 추가하게 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하겠지. 차이는 상처의 깊이뿐일 거야. 믿어달라고 하지 않을게. 당신이 직접 보게 될 거야. 한 걸음씩 그가 등받이에 기대어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순간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던 우리의 30대 시절의 박 부장처럼 아주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히 서명할게 라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말고 며칠만 줘. 하지만 서명할게. 지킬 힘도 없으면서 억지로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컵과 각자의 끝을 앞에 두고 잠시 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일어서자 그도 옛 습관처럼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단순한 행동이 왠지 모르게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거나 안기지 않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새로 찾은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와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에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낼게. 일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 저는 그래야지. 라고 답했습니다. 소리를 끄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이번 주 내내 처음으로 카메라나 메신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의 집은 이제 자신이 본 것을 스스로 감당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실에 앉아 기말 보고서를 채점하며 남들의 글에서 어색한 표현들을 붉은 펜으로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문턱에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밝은 코트를 입고서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고든 시선으로 그녀는 들어와서 마치 자기 식구를 안듯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앉아 장갑을 책상 위에 놓고 언제나처럼 미사여구 없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자기 방식대로 얘기하더구나. 물론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요지는 알겠더라. 그리고 궁금하다면 아직도 녹색이야. 사무실에서는 샴푸 탓이라고 한다더구나.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머리는 좀 더디고 피부는 더 빨리요. 내가 말하는 건 녹색이 아니란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야. 늦었지만 깨달았어. 너는 어떠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서류는 그 사람에게 있고 변호사도 알고 있어요. 이제 절차대로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거예요. 그녀는 마치 마음이 아프더라도 타인의 결정을 인정할 때 사람들이 끄덕이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에서 익숙한 필체가 적힌 얇은 봉투를 꺼내 책상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애가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네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직접 줄 용기가 없다고. 읽으라고도 답장하라고도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네가 가지고 있으렴. 우리는 일과 재수업, 그리고 그녀의 혈압과 날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주중에 그냥 안부차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습고 종이로 되어 가벼우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화보다 더 무거운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낡은 편지의 무게를 재듯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과거를 열어볼 가치가 있을까? 휴대폰으로 학과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년 신청이 잠정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최종 확인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뿐만 아니라 어깨로도 미소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무언가가 눈앞에 펼쳐진 사람들이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숨을 내쉬고 다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닫힌 문처럼 보이는 하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톱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연구실 문을 짧게 두 번째로 노크했습니다. 두 번째 노크 소리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책상 서랍에 숨겼습니다. 조교가 얇은 폴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공문, 논문 심사 날짜, 심사위원 명단,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차분해서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행운을 빌어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고 우습고 어이없을 정도로 가벼운 하얀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변명이나 다시 시작하자는 부탁은 없었고 오직 인정만이 있었습니다. 배신했다. 진실이 두렵다.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왜 되돌릴 수 없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제 연구에 대한 행운을 비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읽고 나서 화가 나지도 특별한 애틋함이 솟아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치 낡은 사진을 치우듯이 액자에도 쓰레기통에도 아닌 그것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과거 속에 그 후의 날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심사를 위한 보고서를 완성하고 카드를 정리하며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에 서두르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 자신도 서두르지 않고 쉼표를 두며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주에 깊게 들었고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머리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몇 달간 겪은 모든 것으로 대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 여주인공들에게 고통이 자기 연민이 아니라 굳건함과 선택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요. 위원장이 만장일치를 선언했을 때 강당이 살짝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서는 후배 대학원생이 저를 위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혜진이 저를 안아주었으며 늘 말이 적은 강 사장님은 자랑스럽습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심사 후에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득 그 공간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결혼의 박물관이 아니라 임시 정박지처럼요. 저는 벽에서 박 부장의 학위증을 내리고 그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손님방 상자에 담았습니다. 가구를 제게 맞게 재배치했습니다. 따뜻한 의자를 창가로, 손이 닿는 곳에 담요를, 그리고 저녁에 손이 가는 책들을 선반에 놓았습니다. 같은 날 연구년이 확정되었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미루지 않고 옥스퍼드 지원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긴 망설임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선택이 오직 나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박 부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분쟁이나 재고의 여지 없이 서명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신경의 가치를 아는 어른들처럼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최윤아는 언젠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녹색은 빠졌어요. 촬영은 미뤘고요. 다 끝났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몸 조심하고 얼굴에 빛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찍으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우연한 교차점은 끝났습니다. 봄은 비와 창틀의 먼지, 학생들의 논문 심사와 학과 사무실의 차와 함께 여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온 편지는 7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연수 제안, 시작은 9월. 저는 편지를 읽고 복도 카페 위에 마치 소녀처럼 주저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화처럼 꿈이 이루어졌다는 행복이 아니라 마침내 내면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이 새로운 자유의 공기. 아파트는 빨리 내놓았고 비행기 표를 사고 무엇을 선물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상자에 담고 무엇을 여행 가방에 넣을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혜진과 강 사장님이 와서 도와주었고 보온병에 담긴 차와 간식을 가져왔으며 책을 어떻게 포장하는 게 좋을지 논쟁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강 사장님은 마치 와인인 양주스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무서웠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은 당신을 위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산속의 물처럼 차갑지만 마시면 숨쉬기가 더 편해집니다. 떠나기 직전 박 여사님이 빵집에서 사온 제가 좋아하는 향신료와 따뜻한 쇼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했던 바로 그 솔직함과 함께요. 우리는 부엌에 앉아 날씨와 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친척처럼 편지를 써도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는 어머니처럼 저를 꼭 안아주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다 옳게 한 거야. 얘야, 내 아들이 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공항에는 저와 혜진, 강 사장님 셋이서 갔습니다. 목이 메는 것을 막기 위해 농담을 했습니다. 혜진은 제 가방에 노트를 넣어주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새가 아니고 어떤 그물도 나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출국 심사대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관계를 이어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요. 비행기는 마치 누군가 내 밑에서 과거를 조심스럽게 흔들림 없이 빼낸 것처럼 부드럽게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깨끗한 페이지를 펴고 새로운 장에 첫 줄을 썼습니다. 불륜과 녹색 눈썹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나는 59살이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러 가며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드문 저녁처럼요.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곳에서 내뱉는 당신의 차분한 아니오와 당신의 길이 기다리는 곳에서 내딛는 당신의 굳건한 예라는 것을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옥스퍼드는 안개로 저를 맞았고 도서관은 따뜻한 종이 냄새로, 숙소는 작은 부엌과 벽돌벽을 향한 창문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편리하며 자료실까지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곳의 단정함과 주변의 낯선 말들에 익숙해졌고 서두르지 않고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아침 커피, 연구, 원고, 공원 산책,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통화. 가끔 길을 걷다가 그냥 미소 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동화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박 부장에게서 또 한 통의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건조하게 일하고 치료받고 있어. 내 평판을 망가뜨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더 건조하게 답장했습니다. 건강하길. 그것으로 각자의 길은 남았습니다. 인생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좀처럼 타인을 벌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벌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시적인 정의도 스스로에 대한 힘든 노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 안전하고 선명하며 피와 법정 공방이 없는 작고 눈에 보이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지점까지 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일과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제 결말은 불꽃놀이 없이 끝났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어떤 약속보다 더 든든하게 저를 지탱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간단히 말해 교훈은 단순합니다. 존중이 끝나는 곳에서 냉기가 시작되고 어떤 사랑도 그 냉기를 녹일 수 없습니다. 그 냉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열쇠와 자신의 진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지고서 말이죠.